지금 당신의 손끝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버튼을 누를 때 실수가 늘고 젓가락질이 괜히 서툴어지고 작은 물건을 짚는 순간이 느려지는 느낌 말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나요? 첫째, 쉬고 있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다는 느낌이 요즘 더 자주 오나요? 둘째, 오른손과 왼손의 움직임이 예전보다 다르게 느껴지나요? 셋째, 숫자를 세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금방 헷갈리나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뇌의 운동 지도를 보면 손은 생각보다 훨씬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몸의 작은 부분인데도 뇌는 손을 아주 넓게 담당합니다. 그만큼 손끝은 뇌의 상태를 조용히 비추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불안해하라가 아니라 확인하고 가볍게 시작하자에 가깝습니다. 딱 10초, 아주 간단한 손가락 테스트로 당신의 반응을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5분 두뇌 체조로 뇌를 깨우는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0대 초반의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건강검진 결과가 크게 나쁘지 않은데도 계속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말이 중간에 끊기는 것 같고 멍한 시간이 길어요. 그분이 더 힘들어했던 건 증상보다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큰일이 시작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밤마다 올라온다고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반응을 확인해 봅시다. 손끝의 리듬은 뇌가 지금 얼마나 깨어 있는지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것을 시켰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가볍게 맞닿게 하며 10초만 톡톡 두드리는 것. 그 다음에는 왼손으로 같은 방법을 해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냐만이 아닙니다. 의외로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일정하냐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리듬이 자꾸 깨지거나 중간에 멈칫하고 생각이 딴 데로 새면 뇌는 지금 피곤이나 긴장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느린 것이 정말 뇌 때문일까요? 아니면 수면 부족, 통증, 관절의 불편함, 복용 중인 약, 스트레스 같은 다른 요인이 손끝 리듬을 흔들고 있는 걸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관점이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손끝 같은 간단한 과제는 컨디션 영향을 많이 받으니 과해석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는 바로 그 컨디션 변화까지 포함해서 손끝 반응을 생활 속 신호로 볼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두 의견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테스트는 진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출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갑자기 한쪽 손이 눈에 띄게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 느낌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10초 테스트가 아니라 즉시 의료 도움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상 속에서 서서히 쌓이는 멍함과 피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과 함께 바로 해보겠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고 어깨 힘을 빼세요.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가볍게 맞닿게 하며 10초만 톡톡 두드려 봅니다. 숨은 편하게, 표정도 편하게요. 그 다음 왼손도 똑같이 해봅니다. 어떤 손이 더 편한가요? 어느 쪽이 더 일정한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다가 마음이 급해지지는 않나요?
끝까지 보시면 이 10초 테스트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3가지 실수, 그리고 손끝 리듬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5분 두뇌 체조 순서, 마지막으로 10일 동안 부담 없이 이어가는 규칙까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왜 하필 손가락이 뇌를 비추는지 그 이유부터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당신이 해본 10초 테스트,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손이 조금 더 편했나요? 아니면 왼손이 더 자연스러웠나요? 속도는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빠름이 아니라 반응의 질감입니다. 왜 하필 손가락일까요? 당신의 뇌는 손을 아주 크게 담당합니다. 손을 움직일 때 뇌는 단순히 근육만 켜는 게 아닙니다. 손끝의 감각을 느끼고 힘을 조절하고 타이밍을 맞추고 주의를 유지합니다. 한 번의 톡에는 생각보다 많은 회로가 함께 움직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손끝은 뇌에게 작은 리모컨 같은 존재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뇌는 지금을 확인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주는지, 리듬이 일정한지, 중간에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주의력도 같이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끝은 뇌의 컨디션을 조용히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빠르게만 하려고 하시지만 실제로 더 의미 있는 신호는 일정함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가 느려도 리듬이 고르고 중간에 멈칫하지 않는다면 뇌는 지금 비교적 안정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속도는 빠른데 리듬이 자꾸 깨지고 마음이 급해지면 뇌는 피로나 긴장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5초만 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손가락을 두드리면서 동시에 숫자 1, 2, 3, 4를 천천히 세면 갑자기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손끝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주의와 리듬을 함께 쓰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멍함이 있는 날에는 작은 동작도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지금은 부담 없이 계속 보시고 나중에 다시 찾기 쉽게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은 진단이 아니라 생활 속 점검이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손끝이 느린 것이 정말 뇌 때문일까요? 아니면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의 불편함, 통증, 저림, 수면 부족, 약의 영향 때문일까요?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관점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 과제는 컨디션과 통증 영향을 크게 받으니 인지 문제로 단정하면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거나 손이 저린 분들은 뇌가 맑아도 손이 느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컨디션 변화까지 포함해서 손끝 반응은 생활 속 신호로 가치가 있다. 이 역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실제로 힘든 건 검사 결과보다 매일 느끼는 멍함과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간 지점을 제안드립니다. 손끝 테스트는 병을 단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뇌를 돌보는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 리듬이 끊기는 순간,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은 지금 내 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힘보다 리듬에 민감합니다. 똑같은 동작을 해도 리듬이 안정될 때 뇌는 더 편안해집니다.
이 말은 곧 오늘 우리가 할 두뇌 체조가 강한 훈련이 아니라 리듬을 되찾는 과정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끝이 흔들리는 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종 나이보다 더 현실적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수면, 통증, 스트레스, 약, 그리고 하루의 리듬. 다음 섹션 3에서 당신의 손끝을 흔드는 숨은 변수들을 차분히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방금 제가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말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손가락을 두드리다가 리듬이 흔들렸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어떤 큰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훨씬 현실적인 변수들이 손끝을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가장 흔한 변수가 수면입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낮에 받은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합니다. 그런데 잠이 얕아지면 뇌는 다음날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손가락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오래 붙어 있지 못해서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손이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내 주의가 왜 자꾸 다른 데로 새지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과 불편감입니다. 손목이 뻣뻣하거나 손가락 관절이 아프거나 어깨가 굳어 있으면 뇌는 손끝의 리듬을 만들기 전에 이미 조심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아프지 않게 하려는 미세한 긴장이 속도를 떨어뜨리고 리듬을 끊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통증이 심하지 않아도 아플까봐 라는 걱정만으로도 손끝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뇌는 몸을 보호하려고 먼저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약의 영향입니다. 혈압약, 수면제, 알레르기약, 통증 조절약 등은 개인에 따라 멍함이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왜 요즘 유독 멍하지 싶을 때는 내가 최근에 약을 바꾸었는지, 복용 시간이 달라졌는지, 혹은 감기약처럼 일시적으로 먹는 약이 있었는지 한 번만 돌아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속도입니다. 사실 손가락 테스트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급해진다는 점입니다. 빨리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호흡이 얕아지고 어깨가 올라가면서 리듬이 깨집니다. 뇌는 속도를 올리면 좋아질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대로 더 흔들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손끝 테스트는 믿을 게 못 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게 손끝 테스트의 장점입니다. 손끝은 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활 리듬 전체를 비추는 작은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느리고,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오른손이, 어떤 날은 왼손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 변화가 바로 힌트입니다. 여기서 잠깐 미니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지금 손가락을 두드릴 때 속도를 올리지 말고 오히려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난 뒤에 다시 5초만 해보세요. 어떤가요? 속도는 그대로인데 리듬이 조금 더 고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뇌는 힘보다 리듬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간단한 과제는 컨디션 변수가 너무 커서 인지 상태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멍함 자체가 컨디션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과제가 생활 신호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두 입장이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오늘을 돌보는 현실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손끝이 흔들리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먼저 몸과 마음의 변수를 살펴보세요. 잠을 덜 잤는지, 통증이 있었는지, 마음이 급했는지,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아주 작게 조정해 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나를 읽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가끔이라도 다시 찾아볼 수 있게 좋아요나 저장을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부담 없이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끝이 흔들릴 때 특히 중요한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입니다. 왜 어떤 날은 한쪽만 유독 어색할까요? 다음 섹션 4에서 그 차이가 알려주는 의미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손끝을 흔드는 변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수면, 통증, 약, 스트레스. 이 변수들만으로도 손가락 리듬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컨디션이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생활 속 점검에서는 꽤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아마 평소에 한 손을 더 많이 쓰실 겁니다.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은 익숙한 길입니다. 익숙한 길은 뇌가 에너지를 덜 쓰고도 잘 갑니다. 반대로 덜 쓰는 손은 낯선 길입니다. 낯선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천천히 움직이지요. 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는 아주 정상입니다. 오른손이 더 일정하고 왼손이 조금 어색한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차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속도도 괜찮고 리듬도 비교적 고른데 왼손은 시작부터 힘이 과하게 들어가거나 중간에 자꾸 멈칫합니다. 이건 단순히 왼손이 약해서라기보다 뇌가 낯선 손을 조절하는데 더 많은 주의를 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좋은 힌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회복하는 연습을 아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지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한쪽 손이 유독 어색해지고 동작이 이상하게 끊긴다. 이때는 뇌의 문제라고 단정할 게 아니라 먼저 현실적인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깨가 굳었는지, 팔이 저린지, 손목이 아픈지, 최근에 수면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다른 신경학적 증상, 말 어눌함, 얼굴 처짐 등이 동반되면 영상에서 이야기한 생활 점검이 아니라 의료적 평가가 먼저입니다. 이 부분은 꼭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를 줄이는데 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건 리듬과 호흡입니다. 뇌는 급한 신호를 받으면 조절을 더 어렵게 느낍니다. 반대로 숨이 길어지고 어깨가 내려오면 낯선 손도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왼손이 유독 어색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속도를 낮추고 10초를 5초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세게 두드리지 말고 가볍게 닿았다가 떨어지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힘을 빼니까 더 잘 되네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내 왼손은 느린가요? 아니면 불안정한가요?
속도는 느린데 일정하면 뇌는 안정 쪽에 있습니다. 속도는 괜찮은데 자꾸 끊기면 뇌는 피로, 긴장 쪽 신호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비우세손, 덜 쓰는 손 과제는 원래 불안정하니 의미를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비우세손에서 드러나는 불안정이야말로 일상 기능 저하를 가장 빨리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두 의견을 이렇게 합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진단이 아니라 연습의 방향을 잡는 힌트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 하나 더 나옵니다. 손가락 테스트는 내가 나쁘다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부드럽게 회복하면 좋을까를 찾는 시간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자,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손끝과 뇌의 연결을 연구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왜 많은 연구에서 손가락 리듬과 반응이 등장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만들지 않을게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요. 이제는 조금 더 근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손끝을 생활 속 신호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게 단지 느낌이나 경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에서도 손가락 리듬과 반응을 꽤 자주 관찰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손가락 움직임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맞닿게 하는 작은 동작에도 뇌는 여러 일을 동시에 합니다. 타이밍을 맞추고 힘을 조절하고 감각을 확인하고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뇌의 회로는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만이 아니라 주의와 속도를 조절하는 네트워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쉬운 과학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뇌는 움직임을 만들 때 단순히 근육에게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움직임의 속도와 리듬이 안정적인지 계속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끝 리듬이 일정한 사람은 대체로 주의가 붙어 있는 시간이 더 길거나 몸의 긴장이 덜 끼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고 이 자체가 진단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빠르게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연구나 관찰에서 더 흥미롭게 보는 것은 가끔 속도보다 변동입니다. 즉, 같은 10초 안에서도 리듬이 고르게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컨디션이 떨어지면 속도 자체보다 일정함을 먼저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손가락 테스트가 인지 기능과 직접 연결된다는 뜻인가요? 여기서부터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 두드리기 같은 단순 과제는 관절, 통증, 수면, 기분, 약물 영향이 너무 커서 인지 기능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병을 단정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변수까지 포함해서 손끝 리듬은 생활 속 기능 변화의 조기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관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힘든 건 검사실의 숫자보다 매일 반복되는 멍함, 답답함, 자신감 저하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대개 아주 작은 일상 동작에서 먼저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손끝 테스트는 결론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내 뇌와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조용히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테스트 결과가 조금 흔들려도 불안이 덜해집니다. 여기서 미니훅 하나 드릴게요. 같은 사람도 시간대에 따라 손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했을 땐 괜찮았는데 저녁에는 리듬이 뚝뚝 끊기거나 반대로 오후에 더 부드럽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보여주는 건 내 뇌가 나빠졌다가 아니라 내 뇌가 언제 더 잘 반응하는지라는 힌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시간대에 손끝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두드릴 때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깨가 올라가 있는지, 턱이 굳어 있는지, 이 작은 긴장들이 리듬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즉, 손끝은 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신호와 함께 움직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힘이 아니라 정렬과 호흡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 체크는 어렵지 않고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속도를 올리느라 어깨가 올라가고 숨이 멈추고 리듬이 무너지는 실수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테스트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나중에 다시 따라하기 쉽게 저장해 두시거나 가볍게 표시해 두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부담 없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다음 섹션 6에서 10초 탭 자가 체크를 정말 편안하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자가 체크를 정말 편안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자가 체크의 목표는 최고 기록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어떤 리듬으로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리듬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조용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가 체크 1, 10초 탭. 준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고 두 발은 바닥에 가볍게 두세요. 어깨 힘을 빼고 턱을 살짝 풀어줍니다. 숨은 일부러 깊게 들이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요. 이제 오른손부터 합니다. 엄지와 검지를 가볍게 맞닿게 했다가 떼는 동작을 10초 동안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가볍게. 세게 두드리면 근육이 먼저 긴장하고 리듬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톡이 아니라 살짝 닿았다가 떨어진다는 느낌으로요. 둘째, 일정하게. 속도는 욕심내지 마세요. 속도를 올리려는 순간 어깨가 올라가고 숨이 멈추며 리듬이 깨집니다. 당신이 할 일은 같은 간격으로, 같은 힘으로 부드럽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호흡을 놓치지 않기. 많은 분들이 10초를 하면서 숨을 참습니다. 그 순간 뇌는 긴장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손끝도 더 급해지고 리듬은 더 흔들립니다. 10초 동안 숨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지 가끔만 느껴주세요. 자, 이제 왼손도 똑같이 해봅니다. 하고 나서 다음 3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어느 손이 더 편했나요? 어느 손이 더 일정했나요? 어느 순간에 리듬이 끊겼나요? 여기서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린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힌트는 중간에 끊기는 지점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3초는 괜찮다가
갑자기 5초쯤에서 흔들린다면 그 지점에서 주의가 떨어지거나 마음이 급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뇌가 속도가 아니라 지속에서 흔들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 3가지를 꼭 짚고 넘어갈게요. 이 3가지를 고치기만 해도 리듬이 훨씬 편해집니다. 첫 번째 실수, 눈썹과 이마에 힘이 들어갑니다. 표정이 굳으면 몸 전체가 긴장합니다. 손끝도 같이 굳습니다. 두 번째 실수, 어깨가 올라갑니다. 특히 속도를 올리려고 할 때요. 어깨가 올라가는 순간 손끝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세 번째 실수, 숨을 멈춥니다. 10초는 짧지만 숨을 멈추면 뇌는 긴장합니다. 그 긴장이 리듬을 흔듭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10초를 다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6초만 해보세요. 그리고 목표는 딱 하나, 숨이 흐르고 어깨가 내려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대부분은 이 2가지만 지켜도 리듬이 조금 더 고르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뇌가 좋아하는 신호입니다. 이 자가체크에서 결과를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른손이 더 편함, 왼손이 더 편함. 초반은 괜찮고 후반이 흔들림. 속도는 느려도 일정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숫자로 점수를 매길 필요도 없고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어제의 당신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10초 중에 어떤 순간에 마음이 급해졌나요? 혹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올라오진 않았나요?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이 바로 뇌가 가장 빨리 피곤해지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는 자가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속도보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리듬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같은 손가락 동작을 하면서도 리듬을 바꾸면 뇌는 훨씬 더 많은 연결을 쓰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가체크를 하고 나면 당신은 멍함의 성격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제 2번째 자가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는 같은 리듬을 유지하는 것을 봤지요?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뇌가 피곤할 때 가장 먼저 어려워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리듬 전환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건 뇌가 어느 정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듬을 바꾸는 순간 뇌는 다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빠르게, 지금은 느리게, 방금과 다르게. 이 전환이 들어가면 주의와 조절 기능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자가체크 2. 리듬 바꾸기. 준비는 아까와 같습니다. 어깨를 내리고 턱을 풀고 숨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둡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먼저 합니다. 엄지와 검지를 맞닿게 하면서 리듬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3초. 천천히 톡, 톡, 톡. 3초. 조금 빠르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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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3초. 다시 천천히 톡, 톡, 톡. 총 9초입니다. 10초를 꼭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전환이 부드럽게 되느냐입니다. 자, 해보셨나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 천천히는 괜찮은데 빠르게로 바꾸는 순간 갑자기 손이 굳거나 리듬이 엉키거나
마음이 급해지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힌트입니다. 뇌는 피곤할 때 전환을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멍한 날에는 갑자기 질문이 바뀌거나 대화 주제가 바뀌거나 계획이 바뀌는 상황에서 더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손끝에서 보이는 전환의 어려움이 일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전환이 어려운 분들 중 상당수는 손이 느려서가 아니라 숨이 멈추어서 더 어렵습니다. 빠르게로 바꾸는 순간 몸이 긴장을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전환을 할 때는 속도를 올리기 전에 먼저 숨을 한번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만 빨라집니다. 이번에는 같은 자가 체크를 왼손으로도 해봅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기준은 딱 2가지입니다. 어느 손이 전환이 더 부드럽나요? 전환할 때 마음이 더 급해지는 손은 어느 쪽인가요? 여기서 또 하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점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쪽은 리듬 전환 과제는 훈련 경험에 따라 달라지니 인지 기능과 연결 직경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분, 리듬은 운동을 하던 분은 원래 전환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쪽은 바로 그런 경험 차이를 제외하고도 전환이 유독 힘든 날은 피로, 주의 저하를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걸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전환이 힘든 날이 있다면 그날은 내 뇌가 피곤하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일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가는 기준으로 삼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리듬을 바꿀 때 손이 먼저 흔들렸나요? 아니면 마음이 먼저 급해졌나요? 어떤 분들은 손이 아니라 표정이 먼저 굳는다고 하십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뇌는 표정을 통해서도 긴장을 기억하니까요. 이 자가 체크를 마쳤다면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하셨습니다. 뇌는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전환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 멍함을 줄이는 길은 억지로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조금 더 흥미로운 3번째 자가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손이 아니라 2손을 함께 쓰는 교차 과제입니다. 2손이 엇갈리면 뇌는 연결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반응 특성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천천히 당신이 할 수 있는 속도로만 할 겁니다. 이제 3번째 자가 체크입니다. 앞에 2가지가 한 손의 리듬과 리듬 전환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뇌다운 과제입니다. 바로 양손교차입니다. 왜 양손교차가 중요할까요? 한 손만 쓸 때는 뇌가 비교적 단순한 경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손이 서로 다른 타이밍으로 움직이면 뇌는 동시에 2가지를 조절해야 합니다. 주의를 나누고 순서를 잡고 실수를 수정하고 다시 이어가는 힘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멍한 날에는 이 교차 과제가 유독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가 체크 3. 양손 교차 탭. 준비는 똑같습니다. 어깨 내리고 턱 풀고 숨 자연스럽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오른손 엄지 검지 톡, 그 다음 왼손 엄지 검지 톡, 다시 오른손 톡, 다시 왼손 톡, 이렇게 번갈아 가며 10초만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순서가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도를 올리다가 순서가 뒤엉키고 그 순간 마음이 급해지면서 전체 리듬이 무너집니다. 자, 해보셨나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생각보다 쉽네.
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거고,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네 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양손교차가 어려운 분들 중 상당수는 손이 느려서가 아니라 기억 때문이 아니라 주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억력이 나빠서 순서를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가 중간에 떨어지면서 순서가 잠깐 끊기는 것입니다. 이건 뇌가 피곤할 때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불안해하라는 테스트가 아니라 내 뇌의 주의가 어디서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특히 어느 순간에 순서가 섞이는지 잘 느껴보세요. 초반 3초는 괜찮은데 중반부터 흐트러지는지 혹은 시작부터 마음이 급한지 그 지점이 당신에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번엔 난이도를 아주 살짝만 올려볼까요? 정말 부담 없는 정도로만요. 오른손 왼손이 번갈아가며 잘 된다면 이번에는 리듬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오른손 톡, 왼손 톡톡. 오른손 톡, 왼손 톡톡. 이렇게 1, 2 패턴을 넣으면 뇌는 더 많은 조절을 해야 합니다. 해보시면 갑자기 머리가 일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 핵심입니다. 뇌는 강한 문제풀이보다 이런 짧은 조절 과제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는 안 되면 더 빨리입니다. 이건 뇌를 깨우는 게 아니라 뇌를 놀라게 합니다. 놀란 뇌는 긴장으로 반응하고 긴장은 믿음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안 될수록 더 천천히, 더 가볍게가 맞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은 교차 과제는 연습으로 개선이 쉽기 때문에 인지 상태를 반영한다고 보기엔 제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관점은 바로 그 개선 가능성이 중요하며 반응이 좋아지는 과정을 통해 일상 기능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관점이 우리 채널에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검사 점수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좋아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가지 자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한 가지라도 떠오른 것이 있나요? 오른손이 더 안정적이다. 왼손이 유독 급해진다. 전환이 힘들다. 교차에서 중간에 섞인다. 이 정도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덜 불안하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안전한지 정확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절염, 손저림, 약, 떨림이 있는 분들은 이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하신 3가지 자가 체크는 잘했다 못했다를 가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줄이고 방향을 잡기 위한 해석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해석을 잘하면 당신의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고 뇌도 더 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 정리할게요. 뇌의 반응은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컨디션, 수면, 통증, 긴장, 약물. 이 반응의 속도와 일정함을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도 아침과 저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뇌가 아주 정상적으로 상황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리면 나쁜 거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느려도 일정하면 오히려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속도보다 리듬 유지를 먼저 회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리지만 고르게 했고 중간에 멈추지 적었다면 그건 가능성이 남아있다가 아니라 이미 안정의 회로가 살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아주 현실적으로 나눠볼게요.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이 당신이 어디에 가까운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 속도는 느리지만 리듬은 고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연습보다는 유지가 핵심입니다.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면 오히려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천천히 정확하게 더 잘 반응하는 타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처음은 괜찮은데 중간부터 끊기는 경우입니다. 이건 손의 문제라기보다 주의가 떨어지거나 마음이 급해지거나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 끼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더 빨리가 아니라 더 짧게, 더 편하게가 답입니다. 10초가 부담이면 6초, 그것도 부담이면 3초. 짧게 성공을 반복하는 것이 뇌를 더 빨리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 유형, 리듬 전환에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도 겪는 패턴과 닮아 있습니다.
대화 주제가 바뀌거나 계획이 바뀌거나 갑자기 결정을 해야 할 때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이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지금 전환을 부담으로 느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환을 훈련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전환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유형, 양손 교차에서 순서가 섞이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가? 하지만 많은 경우 기억력보다 주의 유지가 먼저 흔들려서 순서가 섞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큰일이 아니라 주의를 쉬게 하고 다시 붙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힌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예외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손가락 관절염이 심하거나 통증이 있는 분, 손목 저림, 손끝 감각 저하, 저린 느낌가 있는 분, 떨림이 뚜렷한 분, 최근 약이 바뀌었거나 수면제가 영향을 주는 분. 이 경우에는 결과가 뇌의 반응이라기보다 몸의 불편감이 더 크게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는 점수가 아니라 비교 기준만 보시라고 권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지, 저녁보다 아침이 편한지, 숨을 길게 내쉰 뒤에 더 안정되는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다가 갑자기, 나 안 되나 봐, 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표정이 굳고 어깨가 올라가고 그때부터 리듬이 더 무너집니다. 이건 뇌가 나빠서가 아니라 불안이 뇌를 흔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확인일 뿐이야. 나는 지금 방향을 찾고 있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결과를 보고 자신을 평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을 이해하려 하고 계신가요? 같은 테스트라도 이 태도 하나로 뇌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의 시각은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자가 테스트가 불안을 키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자가 테스트는 자기 관찰을 돕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역시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가 테스트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가볍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결과를 생각으로만 두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뇌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딱 5분, 손, 눈, 호흡, 리듬을 연결하는 두뇌 체조 루틴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게요. 자, 이제부터는 확인해서 회복으로 넘어갑니다. 방금까지는 내 반응을 관찰했죠. 이제는 뇌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손끝을 통해 뇌를 부드럽게 깨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뇌는 강한 자극보다 짧고 일정하고 편안한 리듬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5분 두뇌 체조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리듬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만약 손이 아프거나 저리면 속도를 더 낮추고 동작 크기를 더 작게 하셔도 됩니다. 통증이 올라오면 멈추고 쉬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늘 몸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몸과 뇌를 다시 연결하라는 것이니까요. 5분 손끝 두뇌 체조 루틴 1분 1. 호흡 부덕 손바닥 깨우기. 두 손을 가볍게 비벼서 손바닥에 따뜻함을 만듭니다. 세게 비빌 필요 없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지면 멈추고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두세요. 숨을 길게 한 번 내쉬면서 손바닥의 온도를 느껴봅니다. 뇌는 이런 감각 인식에서 가장 먼저 안정됩니다.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많은 분들이 멍할 때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뇌는 손바닥 같은 말초 감각에서 오히려 더 빨리 지금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당신은 손바닥의 따뜻함이 오른쪽이 더 강한가요? 왼쪽이 더 강한가요? 1분 2, 10초 탭을 느리게. 아까 했던 엄지검지 탭을 이번에는 10초만 아주 느리게 합니다. 속도는 절반으로 낮추세요. 목표는 딱 하나, 리듬이 끊기지 않도록, 숨이 흐르도록. 2단계에서 뇌는 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1분 3. 눈과 손 연결.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닿을 때마다 시선을 손끝에 가볍게 둡니다. 떨어질 때는 시선을 조금 풀어줍니다. 다음 풀림에 맞춰 눈도 함께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동작인데도 뇌의 주위 회로가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사람은 멍할 때 시선이 고정되거나 반대로 화면처럼 계속 흔들리는 자극만 받습니다. 손끝에 잠깐 시선을 두는 건 뇌에게 선택한 집중을 만들어줍니다.
강하지 않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1분 4, 양손교차, 아주 천천히. 이번에는 오른손 왼손 번갈아 탭을 아주 천천히 합니다. 리듬을 맞추려 하지 말고 그냥 오른쪽 왼쪽 순서만 느껴보세요. 중간에 섞이면 멈추고 숨을 한 번 내쉬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 멈추고 다시 시작이 뇌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섞였을 때 자신을 탓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시 시작하고 있나요? 뇌는 탓보다 재시작에서 더 빨리 안정됩니다. 1분 5, 마무리 손가락 펼치기 부닥 미소. 마지막으로 두 손가락을 천천히 펼쳤다가 천천히 오므립니다. 이때 표정을 아주 살짝 풀어주세요. 가능하면 입꼬리를 1mm만 올려도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억지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몸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려는 것입니다. 표정이 풀리면 어깨도 내려가고 어깨가 내려가면 손끝 리듬도 안정됩니다. 자, 5분이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큰 변화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변화, 예를 들면 숨이 조금 길어졌다, 어깨가 조금 내려왔다, 손끝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이런 변화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바로 뇌가 반응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 루틴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서 잠깐 좋아요를 눌러두셔도 좋고 저장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뇌는 반복에서 바뀌고 반복은 다시 찾기 쉬움에서 시작되니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 5분 루틴을 7일 동안 부담 없이 유지하는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작심삼일을 막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방금 5분 루틴을 함께 해보셨죠? 이제부터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유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두뇌 관리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크게 시작해서입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작게, 가볍게, 그런데 꾸준히. 쉬운 과학 사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는 결심보다 환경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자리에서 하느냐, 어떤 시간에 하느냐에 따라 성공률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7일을 유지하려면 운동 의지가 아니라 고정된 신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시간을 정하지 말고 장면을 정하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매일 오후 3시에 하겠다는 계획은 그날 일정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침에 물 한 잔 마신 뒤에 한다. TV 켜기 전에 1분만 한다. 저녁 양치 후에 손바닥을 10초만 비빈다. 이렇게 장면에 붙이면 뇌가 훨씬 쉽게 기억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성과를 봅니다. 시간을 맞추려 애쓰는 순간 뇌는 숙제로 느껴서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장면에 붙이면 뇌는 원래 하던 흐름으로 받아들여 저항이 줄어듭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습관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습관은 반복만 하면 된다는 쪽과 습관은 보상과 감정이 함께 가야 한다는 쪽.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강조점이 다릅니다. 저는 두 의견을 이렇게 합치고 싶습니다. 반복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이어지려면 작은 성공의 느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일 규칙은 이렇게 갑니다. 첫째, 매일 1분만 허용합니다. 5분을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1분만 해도 성공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낮춰야 뇌가 다음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성공 체크는 딱 한 줄만. 종이에 뭐 하나만 그려도 됩니다. 뇌는 기록을 보면 나는 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셋째, 하루를 놓치면 2배가 아니라 재시작입니다. 이게 오늘의 미니 훅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놓치면 그래, 또 실패했어라고 스스로를 꺾습니다. 하지만 뇌는 꾸중에 약하고 재시작에 강합니다. 놓친 다음 날은 더 많이 하지 말고 그냥 10초만 하세요. 그게 진짜 회복의 기술입니다. 이제 실제로 7일 계획을 아주 간단히 만들어 볼까요? 종이를 하나 떠올리세요. 1일부터 7일까지. 데이 1, 손바닥 비비기 10초 플러스 엄지검지 탭 10초. 데이 2, 데이 1 플러스 천천히 탭 10초 더. 데이 3, 양손 교차 10초만 추가. 데이 4, 리듬 전환 9초, 333, 1번. 데이 5, 눈과 손 연결 30초. 데이 17, 5분 루틴을 한번 해보기. 데이 7, 가장 편했던 것만 골라 2분. 보이시나요? 7일이지만 매일 새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뇌는 익숙함 속의 작은 변화에서 가장 편안하게 깨어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완벽한 계획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을 원하시나요? 두뇌 체조는 완벽함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팁 하나. 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지 마세요. 점수 내기 위해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 내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 마음이 들어가면 뇌는 훨씬 빨리 안정됩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데이원 시작이라고만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작은 표시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확인한 것은 나는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반응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 섹션 12에서 이 사실을 마음에 남길 수 있도록 천천히 따뜻하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한 가지를 해내셨습니다. 바로 확인하고 멈추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길을 스스로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동작으로 시작했습니다. 엄지와 검지가 닿았다가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 하지만 그 안에는 뇌가 다시 깨어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듬, 주의, 전환, 교차, 호흡,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살핀다는 마음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 느낀 멍함이 혹시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나요? 아니면 아직 그대로인가요? 둘 다 괜찮습니다. 뇌는 하루에 완성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뇌는 분명히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그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습니다. 뇌는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뇌는 안전함으로 바뀝니다. 급하게 밀어붙이면 뇌는 긴장으로 굳고 부드럽게 초대하면 뇌는 조금씩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테스트 결과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하면 됩니다. 오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하면 됩니다. 이 세 문장만 마음에 남아도 오늘 영상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이 남아있다면 제가 대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손끝에서 그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부터 7일, 하루에 1분만. 시간을 정하지 말고 장면을 정해서요. 아침 물 한 잔 뒤, TV 켜기 전, 양치 후. 당신이 가장 편한 순간 하나에 딱 1분만 붙여보세요. 그리고 데이1이 끝나면 댓글에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데이1 시작 또는 데이1 완료. 짧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남기는 표식이 뇌에게는 꽤 강한 신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나 구독으로 조용히 표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에게 부담 없는 속도로 더 쉬운 두뇌 체조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뇌를 돌보는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확인과 작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두뇌 체조 팁이었습니다. 데이1 체즉 챌린지 시작.